자, 그럼 이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의 가치 또는 재화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가치인데요. 한번 우리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게요. 자, 어떤 도시가 있고 이러한 도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직장들이 여기에 있고, 자, 여기엔 집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도시와 도시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자, 수많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데, 자, 이렇게 단축되는 출퇴근 시간의 가치를 일종의 편익의 크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단축되는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라고 하는 공공사업의 편익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1시간 동안의 임금의 가치가 그 사람의 1시간 동안의 여가의 가치와 같다라고 봐서 어떤 사람에게 1시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1시간 동안의 임금이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급이 3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시급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1시간의 가치는 3만 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판단입니다. 자, 우리 경제학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요. 자, 만약에 이러한 관계식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뀐다고 해볼게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여가를 보내는 것보다 그 1시간 동안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어떤 사람의 효용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에는 근로 시간을 늘려서 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부등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1시간 동안 여가를 보내는 게 더 가치가 있죠. 자, 이때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노동 시간을 줄일 겁니다. 노동 시간을 줄여서 그 사람의 효용을 높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노동 시간의 증감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양자가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자, 이렇게 양자가 일치하는 지점에서는 더 이상 노동 시간의 증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효용이 최적화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가치는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여가의 가치와 같아지는 선에서 그 사람의 노동 공급 시간이 결정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어떤 사람의 1시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벌 수 있는 임금의 크기와 같다라고 봅니다. 논리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시급이 10,000원인데 도로 개설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연간 200시간이 아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도로 개설로 인한 편익의 크기는 200만 원이라고 측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지역 주민이 총 100명이 이러한 편익을 입게 된다면 총 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100명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1년 동안 200시간이 아껴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1년에 2억 원의 시간 단축의 편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가치는 임금의 가치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게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평가 논리이기는 한데, 자, 이러한 평가 논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자,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자, 먼저 노동시간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부등식이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 공급 시간을 늘려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노동 공급 시간을 줄여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이러한 논리에는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냐면 노동 공급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 공급 시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면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노동에서 비금전적 편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시급 3,000원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제대로 돈을 받고 일하면 시급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자원봉사 활동에서 어떤
보람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때문에 자, 시급 3천만 받으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시급이 3,000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1시간의 기회비용을 3,000원이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금전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편익, 아까 말씀드렸던 보람이나 명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임금의 크기만으로 그 사람의 1시간당 가치를 반드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시간 절약분이 여가로 활용되어서 여가의 한계 효용이 변하는 경우인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1시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버는 임금의 가치와 같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가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가 시간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도로가 개설되어서 출퇴근 시간이 아껴지게 되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연간 200시간이 아껴졌다고 했었을 때 이 아껴진 출퇴근 시간이 모두 여가에 사용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원래는 노동 시간이 있었을 거고 여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자, 이거 몇 시간, 이거 몇 시간이었던 상태에서 요 등식이 성립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 아껴진 출퇴근 연간 200시간이 모두 여가에 사용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가에 사용되는 시간은 종전보다 200시간이 증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가라고 하는 것도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얘를 여가 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바쁘게 살 때 여가를 아주 하루 짬짬이 보낼 때는 여가 1시간이 굉장히 달콤해. 그런데 자, 하루 종일 펑펑 노는 사람한테 1시간 더 노는 거는요 별로 효용 증가에 기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가의 한계 효용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으로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가 자, 200시간의 여가를 더 보낼 수 있게 되면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가의 한계 효용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어떤 사람이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쉴 때와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쉴 때와 주 2일 근무하고 5일 쉴 때에 여가 1시간의 가치는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여가의 한계 효용이 종전보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 버리면 여가 1시간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의 1시간의 가치를 그 사람의 1시간당 임금으로 평가하는 논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평가 방법이 뭐가 있냐면 대체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평가가 있어요. 자, 어떤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데 자동차로 가는 경우에는 10시간이 걸리는데 비용은 10,000원이 든대요. 그런데 비행기로 가면 5시간이 소요되는데 11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5시간을 아끼는데 비용을 얼마를 더 써야 돼요? 10만 원을 더 써야 되죠. 이 말은요, 1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1시간당 2만 원의 돈을, 교통비를 더 쓸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판단이 가능할까요? 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 1시간을 아낄 수만 있다면 교통비로 1시간을 아끼는데 2만 원씩은 더 쓸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1시간의 가치를 2만 원 정도로 평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내용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3번인데 조건부 가치 평가법인데 이거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당신은요, 출퇴근 시간 1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비를 얼마까지 더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어봄으로써 지불 의사를 물어봄으로써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리고 질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설문조사가 매우 공평한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을 물어볼 때도 질문지의 질문의 그 문구를
어떻게 꾸미느냐, 또는 보기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문항별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의도된 답변, 의도된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조작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기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이것에 따라서 답변이 바뀔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내용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환경의 가치가 있대요. 자, 우리가 공공사업을 시행해서 자, 어떤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이것의 편익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 얘기인데, 첫 번째 지불의사 접근법은요, 방금 얘기했었던 CVM법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 주변에 녹지 공간이 많아진다면, 또는 당신 주변에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러한 환경 개선에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얼마까지 편익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그거 곱하기 사람 수 하면은 그 지역 전체의 편익 증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회피행위 접근법인데, 자,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수질 자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했다고 해볼게요. 자, 수질 개선 사업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수질 개선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물이 더럽죠. 자, 근데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나면 물이 이제 맑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이 맑아지는 거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를 알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수질 개선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너는 더러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만약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뭐 산다거나 빌린다거나 할 수가 있겠, 또는 생수를 사 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생수를 구입한다거나, 또는 정수기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다른 이 물이 맑은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더러운 물을 피하고자 했었을 텐데, 너는 그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지출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더러운 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생수를 한 달에 10만 원씩은 구매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하면, 얘한테 더러운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 대신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의 가치는 한 달에 10만 원어치구나. 이런 식으로 환경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해독익 가격 접근법인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한강 조망권 아파트가 가격이 더 비싸죠. 이렇게 강남이나 또는 강변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더 비쌉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파트의 사례로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속성들의 모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자, 저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러한 사례가 떠오르긴 했는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소 경매 시장을 봤는데 소 한 마리에 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소를 이제 도축을 해서 등심, 안심, 뭐 여러 가지 부위의 고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있고 또 이게 꼬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뿔 이렇게 그릴까요? 자, 그랬을 때 소가 한 마리에 6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소의 각 부위별 가격이 있을 겁니다. 뭐 소 머리가 얼마고, 소 다리가 얼마고, 소 꼬리가 얼마고, 또 이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있겠죠? 이렇게 각 부위별 고기의 가격을 다 합친 게 소 한 마리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속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자, 면적이라는 요인이 있겠죠.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학군이라는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자, 지하철역까지와의 거리라는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과 가까운 아파트는 더 비싸고 먼 아파트는 더 싸죠. 그리고 노후도도 역시 중요할 겁니다. 노후도. 자, 몇 년 된 아파트냐? 새 아파트면 비쌀 거고 오래된 아파트면은 이렇게 가격이 더 낮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이 중에 한 요인으로서 한강뷰라는 요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수많은 요인들이 모여서 이거의 가치 얼마, 요거의 가치 얼마, 요거의 가치 얼마 이런 식으로 각 속성별로 가치가 있을 건데 이것들의 총합이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한강뷰는 일종의 환경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가 차지하는 가치가 얼마냐를 구하는 방법을 헤도닉 가격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층가는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층가는 빌라인데 빌라 바로 뒤에 녹지 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이게 다 녹지고 공원이에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가셔서 1시간씩, 2시간씩 산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 지금 떠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빌라의 가치 중에는 이 뒤에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가치가 이 집값의 일부로 반영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집값의 가치 중에서 이 환경과 관련된 가치가 얼마냐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건부 가치평가법인데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당신 집 주변에 녹지 공간이 생긴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환경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혼자서도 교재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생명의 가치인데 첫 번째 인적 자본 접근법은요.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고 이 사람의 기대 수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지금 뭐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0세라고 한다면 자, 0세에 태어나서 80세에 죽을 것이라고 예상 사망 시기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살에 죽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사람의 그 남아있는 요 생명의 가치, 요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남은 시간 동안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현가 합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총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가치 또는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이 여가 시간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자,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돈을 많이 벌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돈을 못 버는 인생이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 근로 시간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여가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방법에 의하면 쉬지도 않고 로봇같이 일만 하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가장 높은 걸로 그런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제일 높고 귀한 걸로 평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자, 두 번째 은퇴한 노인, 주부, 장애인 이처럼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생명의 가치를 없거나 매우 낮게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자, 사람이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나 인생이 무가치한 건 아니죠. 이것은 오로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냐에 의해서만 어떤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요. 이 사람이 얼마 벌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벌고 죽었네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슬픔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적 자본 접근법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생애 기간 동안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소득의 합으로서 그 사람의 남아있는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적 평가 방법으로서 현시선호법이 있는데요. 이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까지 돈을 더 지출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사 자동차가 있고 B사 자동차가 있는데 자, B사가 1,000만 원이 더 비싸요. 차값이 1,000만 원이 더 비싼데 사망 확률을 교통사고 시에 사망 확률을 10%를 낮춰준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자,
사망 확률 10%를 낮추는데 1,000만 원을 쓸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생명의 전체 가치를 1억 원으로 평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매우 단순하게 든 사례입니다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를 사실 때 물론 우리가 실용성만 따지면 경차를 사는 게 맞아요. 경차가 차도 싸고 유지비도 싸요. 그래서 실용성만 따지면 차값이나 유지비만 따지면 경차라든가 작은 차가 싼 건 사실인데, 자, 여기에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고려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부러 크고 무거운 차를 타는 것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 시에 그게 더 안전한 차이기 때문에 안전의 가치까지 고려하면 일부러 더 크고 비싼 차를 타는 것도 나름 합리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나중에 또 볼게요. 자, 조건부 가치평가법입니다. 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비용 효과성 분석이 있는데, 자, 원래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요 공공사업의 편익의 크기와 비용의 크기를 각각 판단해서 편익이 더 큰 경우에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 효과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공공사업을 해야 돼,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해야 하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따져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는 것으로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자, B라는 공익사업은 할 겁니다. 할 거예요. 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비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비용 효과성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비용 효과성 분석은 공공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사업을 할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용어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인율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할인율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서 편익과 비용의 측정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앞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었냐면, 첫 번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그때에는 시장 가격으로서 편익의 크기와 비용의 크기를 모두 측정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잠재 가격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현실의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의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시장 가격이 더 이상 재화의 잠재 가격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잠재 가격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그대로 쓰지를 못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그래서 이 잠재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재화의 기회 비용을 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적 관점의 기회비용을 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걸 모르니까, 자, 시장 가격이 잠재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잠재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의 재화의 기회비용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자, 이것을 구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대신 우리는 조정된 시장 가격을 이용해서 재화의 기회비용을 대신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할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된 자금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투입된 자금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사업에
공공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 공공사업에는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이 자금은 대체 어디에서 온 자금이죠? 바로 민간 부분에 있었던 자금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유입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이 자금이 원래는 공공사업에 투입되지 않았으면 민간 부분에서 활용되었을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자금의 기회비용을 이렇게 투입된 자금의 기회비용을 알고 싶었을 때는 이 자금이 원래는 민간 부분에서 활용되었을 자금이었으니까 이 자금이 민간 시장에 있었을 때의 자금의 기회비용은 얼마였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민간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수가 있어요. 자, 민간의 자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균형 이자율이 결정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재화 시장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고 자본 시장에서는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인 자본 시장에서 시장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면 이 균형 이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네, 잘 반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본의 잠재 가격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시장 균형 이자율이 자본의 기회비용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율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요거랑 유사하죠. 자, 재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에는 그 시장에서 결정된 재화의 가격은 곧 잠재 가격이니까 요 가격을 이용해서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바로 측정하면 된다. 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민간의 자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여기서 결정된 시장 이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활용하면 된다.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런데 현실의 자본시장은 역시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러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이자율이 더 이상 잠재 가격과 일치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한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점에서의 재화의 기회비용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역시 얘도 구하는 게 곤란해. 왜냐하면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이게 얼마라고 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대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조정된 방법을 통해서 죄송해요. 좀 글씨가 엉망인데 조정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적용할 할인율을 구해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내용이 우리 교재 양가로 1번 내용이고 요 내용이 양가로 2번 내용이고 요 내용이 양가로 3번 내용이에요. 지금 요 얘기와 요 얘기의 논리적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요. 양가로 1번에 시장 이자율 나와 있죠. 자, 자본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쓰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사회적 할인율 나와 있는데 그런데 현실의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사회적 관점의 할인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구할 수가 없어. 다만 한 가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보다는 시장 이자율보다는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추상적이고 실제로 구하는 게 어려워. 따라서 양가로 3번에서 우리는 자금의 기회비용을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가중 평균을 이용해서 자금의 기회비용을 구할 거야.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논리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 다시 한번 재화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그 재화의 균형 가격이 곧바로 잠재 가격이니까 그냥 이걸로 B와 C의 크기를 측정하면 돼.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면 시장의 가격이 잠재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의 기회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하기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이용해서 우리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구할 거야. 요 얘기인데, 자,
자, 우리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은 민간의 자본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라면 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런데 현실의 자본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은 잠재 가격이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관점의 할인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하기가 곤란해. 다만 이것은 시장 이자율보다는 낮게 산정돼야 돼. 왜 그런지는 이따가 얘기해 줄 거고, 그런데 역시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된 방법을 이용해서 할인율을 구할 거야. 이렇게 논리가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여기 시장 이자율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자, 사회적 할인율인데 사회적 할인율이란 사회적 관점에서 본 자금의 기회비용이에요. 자,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구한 할인율을 바로 사회적 관점의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할인율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구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적어도 시장 이자율보다는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라는 것인데, 자, 왜 그런지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이 이유를 듣기 전에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우리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보다 더욱더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존속해야 되고 현재 세대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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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렇게 미래 세대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되고, 설사 지금 당장은 비용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비용 투자가 먼 미래의 편익 발생으로 돌아온다면 그 편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할인율을 낮춰야 된다.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은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교과서 249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할인율이 높을수록 나와 있잖아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사업 기간이 짧은 투자안이 유리하게 평가되고요. 초기에 편익이 발생하는 투자안이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자, 이 말은요, 완전히 정반대죠. 할인율을 높게 잡으면 사업 기간이 긴 투자안은 불리하게 평가되는 거고, 후기에 편익이 발생하는 투자는 역시 불리하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할인율을 높게 산정해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다면, 자, 편익이 먼 미래에 나오거나 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공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 버리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사업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을 낮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근시안적 사고방식인데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의 편익은 크게 평가하는데 먼 미래의 편익은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낮게 봐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지금 당장은 비용만 투입되고 여기에 따르는 편익은 먼 미래에 나온다고 해도, 자, 미래 세대의 편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할인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낮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면 공공사업에서 정해 외부 효과가 창출되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자, 우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누리게 되는 사적 한계 편익의 크기보다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계 편익이 더 큽니다. 자, 우리 이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 정해 외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공사업이 시행되어서 자, 도서관이 지어지고 댐이 건설되고 도로가 개통되고 이렇게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누리는 사적인 편익의 크기보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편익이 더 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공공사업은 정해 외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사업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B하고 C에는 이것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이 외부 효과는 여기 B하고 여기 C에는 원래 포함되지를 않아. 우리가 BC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분석하는 B하고 C에는 이러한 외부 효과를 반영해서 B와 C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자 B하고 C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정의 외부 효과까지 고려해서 BC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이 B의 크기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C는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또는 C는 더 작게 볼 수도 있겠죠.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그래서 자 더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거나 요 세 가지 이유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가급적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자금의 사회적 할인율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시장 이자율보다는 약간 낮게 구해져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낮게 평가하는 것도 대체 얼마나 낮게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금의 기회비용을 구해서 이것으로서 공공사업의 할인율을 삼는데 자 우리가 민간에 있던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지 않았으면 민간에서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민간에서 소비되거나 아니면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이 자금이 500억이 투입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민간에 있었던 돈 500억이 공공사업에 투입이 된 건데 만약에 공공사업에 이 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민간 부분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돈은 민간 부분 내에서 일부는 소비되고 나머지 일부는 투자에 사용되었겠죠. 만약에 소비에 사용된 게 300억이었고 투자에 사용될 게 200억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0억이 소비에 사용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했을 거고 요 200억은요 투자에 사용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랬을 때 소비의 기회비용과 투자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자, 일부는 민간의 소비자금에서 조달되었고 일부는 민간의 투자자금에서 조달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의 기회비용과 투자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되는데 요 아이디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비의 기회비용 그 다음에 죄송해요. 다시 투자의 기회비용 먼저 쓸게요. 자, 투자의 기회비용이 있고 소비의 기회비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돈 1원을 투자하면 이 1원의 투자에 대해서 몇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바로 그게 투자의 기회비용이잖아요. 만약에 투자의 기회비용이 15%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억의 돈을 투자했으면 이러한 투자 행위를 통해서 15억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200억이라면 내가 이 사업에 200억에 투자했다면 민간에서 이 200억으로 사업에 투자했다면 200억을 투자했다면 30억의 수익을 올려서 결국 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자금을 민간에서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고 공공사업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세전 수익률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세전 수익률. 자, 왜 세전 수익률이냐면 돈을 벌 때에는 세전으로 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기업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돈을 벌 때에는 세전 수익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투자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버는 행위이고 소비라고 하는 건 돈을 쓰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에는 일단 세전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세전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세전 수익률이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었죠. 돈을 벌었으면 이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번 돈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었으면 세전 수익을 벌었으면 여기에서 세금을 내야지만 나머지 세후 수익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연봉 5천인데 세전 연봉 5천이면 1년에 5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자, 만약에 세금이 500이라고 한다면 세후 4,500이니까 우리는 1년에 4,500 세후 수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소비를 하려고 하면 번 돈에서 세금을 내고 난 세후 수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2%를 낸다라고 하면은 자, 세후 수익률은 1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비의 기회비용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이 소비할 자금의 기회비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간의 자금은 원래 일부는 소비에 쓰였고 일부는 투자에 쓰였을 텐데 투자의 기회비용은 세전 수익률로 기회비용 삼으시면 되고 소비의 기회비용은 세후 수익률로 기회비용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교과서에서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민간의 투자 자금 비중 곱하기 세전 수익률, 민간의 소비 자금 비중 곱하기 세후 수익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지금 예시한 숫자에 의한다면 투자 자금의 비중은 40%겠죠? 자, 40% 곱하기 15%였었을 거고 플러스 60% 곱하기 13%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입된 500억의 자금의 기회비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자, 편익과 비용의 크기 구할 때 자, 생산 증가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 플러스 소비 감소로 인한 편익의 감소분의 합으로써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논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할인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앞에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위험성의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익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비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돼요. 자, 예상보다 편익이 작게 발생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자, 첫 번째 할인율에서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할인율을 높이게 되면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이 할인율을 더욱더 크게 상향 조정시키게 되면은 어떠한 공공사업의 사업성을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인율을 상향하는 방법으로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보다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편익이 있고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 있는데 자, 미래에 발생할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에서 이걸 크게 하면 자, 이 편익의 크기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미래에 발생의 불확실성을 1 플러스 R의 N승이어서 R을 크게 해버리면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편익 발생이 불확실할 때는 이 방법이 괜찮은데 미래에 비용 발생이 불확실할 때 이 방법을 써버리면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가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확실성 등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기대 효용 이론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복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복권이 있는데 자, 이 복권은 당첨될 확률이 50%고 꽝이 나올 확률도 50%라고 할게요. 자, 당첨이 되면은 당첨금은 200원이라고 하고 자, 꽝이 나오면 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복권의 기대값을 100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것을 기대값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복권을 긁는 복권이랬었을 때 이 복권을 긁으면 100원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는 200원 아니면 빵원이에요. 200원 아니면 빵원입니다. 그래서 100원이라는 기대값은 확률적으로 이러한 복권을 무수히 많이 긁다 보면 확률적으로 100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100원은 확실한 100원이 아니라 불확실한 1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1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위험에 대한 성향이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불확실한 100원과 확실한 100원을 놓고 있었을 때, 자, 불확실한 100원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양자를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고, 확실한 100원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위험, 기피 성향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 기피 성향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100원일 때는 불확실한 100원보다는 확실한 100원, 불확실한 100원보다는 확실한 100원을 더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같은 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혐오 성향, 위험 기피 성향이 있다라고 봐서 불확실한 100원과 확실한 100원. 여러분, 확실한 100원은 현금을 얘기합니다. 현금. 자, 확실한 100원, 현금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 둘 중에는 얘를 더 좋아한다라고 봐요. 따라서 자, 불확실한 이러한 복권 한 장이 있었을 때 이 불확실한 복권 한 장을 확실한 현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꿀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불확실한 복권 100원과 확실한 현금 80원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면 우리 이것을 확실성 등가라고 해요. 확실성 등가. 이것을 우리는 확실성 등가라고 합니다. 확실성 등가의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확실성 등가는요, 불확실한 기대값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현금의 크기를 확실성 등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성 등가란 불확실한 기대값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현금의 크기를 확실성 등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확실한 소득 100원을 확실한 소득 80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0.8을 곱해야지만 80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이 곱하기 0.8, 이것을 위험 할인 인자라고 합니다. 위험 할인 인자. 그래서 위험 할인 인자를 불확실한 편익에 곱해주면 확실한 편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편익이 있고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 있는데, 자, 우리 편익도 불확실하고 비용도 불확실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편익의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려면 여기다가, 자, 이게 불확실한 편익이니까 이것도 불확실한 비용이고, 자, 이것을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이것을 예측하려면 여기다가 위험 할인 인자를 곱해주면 확실한 편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지울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위험 할인 인자를 곱하면 확실한 비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미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더욱더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편익은 가급적 작게 파악한다는 얘기고, 비용은 가급적 크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편익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가급적 그러한 편익은 작게, 보수적으로 작게 예측하고, 미래의 비용이 불확실하면 그 비용은 더 크게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 수입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겠죠. 분양 수입. 자, 이 분양 수입에서 이제 개발 비용을 뺄 겁니다.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NPV가 이렇게 구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분양 수입도 불확실하고 개발 비용도 불확실해.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요. 자, 미래의 분양 수입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낮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자, 미래의 개발 비용은 약간 더 크게
크게 인식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사업성을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편익을 확실한 편익으로 바꿔줄 때에는 이 위험 할인 인자가 얘를 알파라고 하면 요 값이 0과 1 사이여야 돼요. 위험 할인 인자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0.7, 0.8, 0.6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야지만 이것의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때에는 0.8이라고 해서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니까 이 숫자 값이 작아지게 됐죠. 그런데 반대로 비용은요. 자, 비용은 가급적 더 크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때에는 요 값이 알파를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비용보다 확실한 비용은 더 크게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편익과 비용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식을 해야지만 사업성을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요. 자, 위험 할인 인자는 편익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여기 옆에 멘토링에 1보다 작지만 비용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1보다 커야 된다. 자, 따라서 확실성 등가를 통한 조정 방법은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편익과 불확실한 비용을 확실성 등가를 이용해서 위험 할인 인자를 곱해서 확실한 편익과 확실한 비용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BC 분석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용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바로 그게 4번의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위험 할인 인자를 적용한다거나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위험 분산 효과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공공사업도 투자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위험 분산과 위험 집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작아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공공사업의 위험을 다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한 사람당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위험의 크기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자, 우리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에로우 린드 정리라고 하는데, 자, 에로우 린드 정리는요, 공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거나 굉장히 규모가 작은 공공사업이거나, 자, 편익의 크기도 작고 비용의 크기도 작듯이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작은 사업이거나 그 편익과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은 공공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그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이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편익과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을 통해서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공공사업의 위험은 전 국민이 다 같이 부담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수에게 위험이 분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별도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험 집중 효과인데, 여러분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자, 주식을 투자할 때 A라는 사람이 주식을 투자할 때, 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요. 또 뭐 SK도 투자하고 뭐 LG도 투자하고 여러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동일한 수익을 얻을 때 위험의 크기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얘기해요. 자, 포트폴리오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옛날 동화가 하나 있죠. 자,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어. 아들이 얘는 한 명은 아이스크림을 팔고 한 명은 우산을 팝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매일매일 걱정을 해.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아이고 우리 우산 파는
날에는 둘째 아들이 장사가 안 되겠네 걱정하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첫째 아들이 장사가 안 되겠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조언을 해주죠. 아들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 좋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려 좋고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어머니가 웃었다라는 그런 옛날 얘기인데,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각의 사업마다 고유한 위험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여러 개를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의 위험과 이 사업의 위험과 이 사업의 위험, 이렇게 각각의 사업의 위험이 서로 이렇게 한 투자 주체에게 모이게 되겠죠. 자, 정부가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개의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각각의 사업의 위험을 정부가 모두 다 떠안는데, 이 위험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위험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서로 그 크기가 상쇄되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위험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교과서 텍스트 볼게요. 각각의 공공사업은 나름의 위험을 갖고 있는데, 자, 정부는 다수의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각각의 공공사업마다의 나름의 위험들이 있는데, 정부는 그러한 위험들을 다 떠안죠. 다 떠안기 때문에 정부에게 각종 사업의 투자 위험이 다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투자 위험이 모이게 되면, 자, 아이스크림 사업의 위험과 우산 사업의 위험이 한 주체에게 몰리게 되겠죠. 그래 버리면 서로 간의 위험이 서로 상쇄되어서 없어지거나 작아지는 그러한 위험 분산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 분산 효과가 생기게 되면 위험의 크기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기타 고려 사항은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자, 첫 번째 소득 분배 문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는 원래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에는 소득 분배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소득 분배 문제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각각의 소득 계층마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지 그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관련 내용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 효과인데, 자, 우리가 공공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배제하려면 명목상의 가격이 아니라 불변 가격, 다른 말로 실질 가격이라고 하는데, 실질 가격으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거시경제학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용이 있나 보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1분만. 자, 만약에 2020년도에 어떠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때 재화의 가격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익사업이 2021년 이런 식으로 2025년 이렇게 공익사업이 시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자, 이때는 PX1인데 이때는 가격이 PX2고 뭐 이때는 이렇게 해서 PX 뭐 얼마 이렇게 물가가 매년 바뀌게 되잖아요. 재화의 가격이 매년 바뀌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것을 했었을 때, 자, 요때는 요렇게 구하고 요때는 요렇게 구하고 요때는 이렇게 구하고 하지 말고, 자, 기준연도, 얘가 기준연도라고 한다면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각 해의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측정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초과 부담 문제인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려면 여기에 민간에서 사용되었어야 할 자금이 공공 부분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러한 자금을, 민간 부분의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사실 뭐예요? 조세예요. 조세 징수입니다. 민간의 주체들에게 조세를 징수해서 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민간에게서 끌어온 이 자금의 크기만 비용으로 인식을 했지만,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민간에서 조세를 징수하면, 예를 들어 조세를 100억을 징수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100억의 조세를 징수했었을 때 민간이 이 조세 때문에 느끼는
부담의 크기는 100억의 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0억 원의 크기라고 할게요. 이상한 거죠. 자, 왜냐하면 정부는 민간에게서 100원만 돈을 가져왔는데 100원의 조세만 징수했는데 이 100원의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민간이 겪은 고통의 크기는 100원어치의 고통이 아니라 120억 원어치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민간이 조세 납부로 인해서 겪은 총 고통 중에서 자, 조세 납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20억 원입니다. 조세 납부액을 초과해서 20억 원어치의 고통, 부담을 더 추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초과 부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조세를 징수할 때는 이러한 초과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별도의 챕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00억을 징수했으면 100억만이 이 공공사업에 투입됐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러한 초과 부담도 사회적인 비용으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교재에 있는 스피드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비용 편익 분석은 파레토 개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면은 사회 상태가 변화할 때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제한 게 아니라 효용이 감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걔한테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잠재적인 보상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고 해요.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MPV법과 편익 비용 비율법은 항상 결과가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큰 공공투자안이 실행되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레토 개선은 효용이 감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순편익이 양이라고 해서 효용이 감소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번 잘못된 내용이고요. 4번 단일 공공사업을 평가할 때 내부 수익률법으로 채택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가치법에 의하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틀린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단일 투자안이 있어요. 단일 투자안이 있고 복수의 투자안이 있는데 복수의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투자안에 대한 판단은 A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이에요. A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야? 아니야. A 사업을 할 거야 말 거야에 대한 판단은 IRR법에 의한 판단과 MPV법에 의한 판단이 일치해요. 단일 투자안에 대해서 이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인가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은 양 방법이 일치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어. 그랬을 때 A 사업과 B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돼? 또는 어떤 사업이 더 사업성이 높아에 대한 판단은 양자가 상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MPV법에 의해서는 A가 B보다 더 좋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IRR법에 의해서는 A보다는 B가 더 투자성이 높아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일 투자안에 대한 결론은 일치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표현이에요. 요 내용과 요 내용 구분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5번 부수적인 피해를 편익의 감소로 보는지 아니면 비용의 증가로 보는지에 따라서 MPV의 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BC 비율은 달라지게 돼요. 6번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공사업의 투자 타당성이 낮아지므로 요거 맞는 말이에요. MPV와 IRR이 모두 내려간다. MPV는 내려가지만 IRR은 당해 사업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IRR은 내려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IRR은 당해 사업의 수익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금전적인 편익과 비용은 상대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상쇄됨으로 맞는 표현이죠. 소득 분배상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요. 편익 비용 분석 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렸네요. 8번 정부가 공공사업의 사용제인 X제를 델타 G만큼 투입한다면 일부는 민간의 생산 증가에서 조달되고 일부는 민간의 소비 감소에서 소비
감소해서 조달될 것입니다. 각각의 기회비용의 크기는 생산은 한계비용 곡선의 하방 면적으로 측정되고 나머지는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으로 그 기회비용이 측정되는 거죠. 자, 다음에 9번. 물품세가 부과된 재화를 공공사업에 투입하였으나 그 재화의 생산량이 변하지 않았대. 생산량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전량 다 민간의 소비 감소에서 조달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그 재화의 시장 가격으로서 잠재 가격을 측정하면 됩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기회비용이 이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세전임금이라고 했고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었으면 세후임금이라고 했고 자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었으면 0보다는 크고 자 세후임금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11번 생명의 가치를 현시산업법으로 이용하여 구하는 경우 어떤 생명보호장치의 가격이 500만 원이고 사망 확률을 2% 낮춰준다면 생명의 가치는 500만 원을 0.0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숫자 값이 10억이 나오나요? 2억 5천만 원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12번. 어떤 공공사업이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으나 무형의 편익 비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효과성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3번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의 할인율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드는 근거 3가지. 첫 번째, 근시안적 의사결정,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공공사업의 정해 외부 효과. 요거를 언급했었죠. 자, 14번 공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은 일부는 민간의 투자 감소에서 조달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민간의 소비 감소에서 조달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은 양 자금의 기회비용을 가중평균에서 구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금의 기회비용으로 용어를 바꿔주는 게 조금 더 문장이 명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15번 현실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정확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세전 할인율과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에 16번 민간이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을 과소하게 평가한다면 민간 이자율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자, 이자율이 또는 할인율이 높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먼 미래의 편익의 크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17번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먼 미래에 발생하는 사업 기간이 긴 사업이 유리하게 평가된다. 요거 잘못된 거죠. 할인율이 낮을수록 그렇습니다. 자, 18번 공공투자에 위험이 존재할 때 불확실한 편익을 확실한 편익으로 바꿔주는 위험 할인 인자는 1보다 작은 값이어야 합니다. 자, 19번 정부가 다수의 공공투자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투자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정부로 모이는 위험 집중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험의 크기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공공투자의 비용과 편익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되는 경우에는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에로 린드의 정리를 약수를 하시오.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8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